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현안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블록체인 경제 강성우 인사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강성우 KDA 회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 달이면은 지난해 50조 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던 테라 루나 코인에 대한 대폭락 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도 핵심적인 쟁점은 테라 루나 코인이 증권인가 아닌가. 또 그리고 지난 5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그리고 이어서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면서 BNB 토큰을 비롯해서 19개 토큰을 증권성 토큰으로 분류를 하면서 전 세계 코인 시장에 증권성 논란이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따라서 국내 입장에서는 테라 루나 코인이 증권인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한 코인의 증권성 논란에 대한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시는 분은 요즘 증권성 코인, 투자계약 증권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예자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예자선 변호사님,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활동이 많으시고 바쁘시더라고요. 본인 소개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예자선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코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 투자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정 거래로 인한 부정 수익이 가장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기성 프로젝트의 신규 상장을 막고 또 이미 발생한 부정 거래로 인한 수익을 처벌하고 이제 박탈할 수 있는 법이 현재 자본시장법에 존재합니다. 투자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이제 가상자산업법을 새로 만들어야만 그때부터 한 행위만 이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자체의 공식 문서라든지 당국, 그다음에 국회의원 이걸 관여하는 또 사업자들이야말로 이것들을 제일 잘 알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고 증권성 판단도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이제 여러분은 한다 안 한다 논란이 있으면서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을 끌고 있어서 투자자들만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법 적용에 대한 문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지금 굉장히 투자 상승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이제 골라내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만 정확히 정부에서 원래 알려주면 좋겠으나 알려지지가 않아서 모르니 이런 정보 격차가 바로 투자자의 손해로 이어지고 사회 전체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저희 주장이라기보다 이게 있다, 다른 분들도 다 저쪽에 당국자들도 알고 계시는 사실을 좀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 변호사님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가상자산법이 작년도 국회가 의결을 한다 해놓고 지금 감가무소시란 말이죠. 네. 그런데 반면에 2007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자본시장 통합법을 만들면서 그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성 토큰을 걸러낼 수 있다. 네. 그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성 토큰은 걸러내서 기존에 있는 법을 적용을 하면 시장이 안정되고 투자자가 보호될 수 있다, 그런 논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첫 번째 질문 들어가죠. 아까 우리 예 변호사님께서도 아주 간곡하게 간절하게 이미 2007년도에 통합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증권성 토큰부터 관리하자. 네. 그러면 왜 전 세계 코인 시장에서 증권성 논란이 뜨거우냐? 네. 그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자본시장법은 미국 법을 개수한 것이고 저희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지만 미국의 증권
개념은 법, 예. 그 또 더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1933년 예, 가상자산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가상자산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법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규제가 될 수 있느냐? 또 적용될 수 있느냐?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권리 증표가 뭐 전자적인 모습이고 또 사업 내용이 이것저것 가상자산들도 사업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사업이 나오거나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법이 그 투자관계법이 전혀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발행의 투자 행태는 관계, 네. 발행 행태는 중요하지 않고 내용을 보면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투자 관계라는 거는 옛날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금융 투자를 받을 때 즉 노동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남의 사업에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제 약간 투기성이기도 하고 뭐 도박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위험 행위지만 그 사업 자금이 또 쓰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행위를 할 때는 그냥 투자 관계의 룰을 지켜라. 아주 간단하게 그렇죠. 네, 그냥 돈을 받기 전에 어디다 돈을 쓸지 공시하고. 아니 사전에 금융당국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네, 그게 그렇게 예,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자금을 모으기 지금 전에 화면이 가장 화면 아까 계속 올려주시죠. 화면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화면 네. 올려주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예. 이제 자금을 모으기 전에 그렇죠. 이 사업 자금이잖아요. 투자 관계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뭘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업 자금을 어디다 쓸지 공시를 하고 증권 신고서라는 형식의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하고 해라. 그것도 이제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20억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본을 우선 모으기 전에 금융당국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서 네. 법적 요건에 갖춰지면 금융당국이 등록을 해주고 네, 그리고 신고서를 내고 그냥 하는 거죠. 이제 네. 사인 간의 투자 행위인데 이제 그리고 너무 이제 발행하는 과정에서도 법을 지킨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자전거래를 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받는 거잖아요. 사업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하지도 않는 남의 사업에 그냥 돈을 넣어서 사실 돈을 걸어서 지금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익을 누리고 돈을 거는 금융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켜야 이제 될 것은 딱 두 가지인데 즉 돈을 모으기 전에 이 돈을 어떤 사업에 쓸지 공시하고 돈을 모을 것 그래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일단 두 번째 이제 큰 틀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중요한 건 이 돈을 그 용도대로 쓰지 않고 이제 부정한 거래로 그 했을 때 처벌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이 그렇죠. 두 가지를 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얘도 적용할 수 형상이지만 있다. 투자 관계니까 그렇죠. 한 것이고요. 이제 투자 관계라고 해서 1대1 투자 관계 이런 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투자의 권리를 증표에 담아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증권형 투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이나 우리가 주식, 채권처럼 이렇게 증표에 담아서 거래가 될 경우에 훨씬 위험이 커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증표 자체의 가격이 들락날락하면서 그걸로 이익을 취하는데 그걸 허위사실이나 부정거래로 조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정거래 처벌 예, 규정을 알겠습니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예 변호사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하나씩 이슈를 네. 짚어보죠. 그러면 왜 특정 코인을 만약에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으로 규정을 한다면 그러면 특정 코인을 발행한 재단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을 하나씩 자본시장법과 연관을 시켜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먼저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그걸 네. 뭐 간략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예.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게 먼저 나오고 자본시장법이 나온 게 아니라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투자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을 만들면서 그 투자 관계를 포괄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법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즉 이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권리 징표를 담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형태를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는데, 즉 투자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투자 계약의 내용과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수익을 실현하는지에 대한 그거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죠. 주식이 있고 회사의 네. 지분을 가지는, 그 다음에 원리금을 상환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이런 기존의 전형적인 투자 관계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투자 관계에 해당돼서 그 권리 증표를 어딘가에 담아서 거래하는 경우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투자 형태가 나올 때는 투자 계약 증권인지가 자, 그러면 문제가 우리가 되는 잠깐 거죠.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요. 이게 두 번째 주제로 네. 그러면 금융 투자 상품에서도 구체적으로 증권의 종류 그 중에서도 투자계약 증권을 좀 짚고 넘어가시죠. 네. 아, 예. 이제 아까 전에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것은 내가 그 넣은 돈보다 받을 돈이 적을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투자성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금융투자 상품 중에서 원본 이제 자기가 넣은 원금까지만 손해를 보는 것이 증권, 자기가 넣은 원금보다 더 손해를 보는 게 파생 상품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화면을 보시고 좀. 예. 그래서 이제 가상 자산의 경우에는 증권의 파생 상품이냐 증권이냐 본다면 금융투자 상품 중에 증권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아까 증권에는 투자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증권에 비해 당시에 보충적인 개념으로서 새로운 투자 관계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투자 관계가 나왔을 때 이걸 자본시장법으로 포섭해서 그런 투자 관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런 투자를 빙자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예, 장치입니다. 포괄적이면서도 보충적 개념의 그 투자계약 증권이 있는데 이것이 네. 우리 그 코인들에 해당될 수 있는 그렇죠. 것이 투자계약 신종이니까요. 증권이 그래서 이제 해당되겠다. 미국에서도 예. 여러 가지 증권 중에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된다고 보는 예, 거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자본시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증권 중에서 코인에 가장 근접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투자계약 증권에 대해서 먼저 미국의 투자계약 증권의 개념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권법에 의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금 투자계약 증권 개념을 정리를 했는데 미국 증권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의 판단 기준 개념은 뭔가요? 네, 저기 그 영어로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인베스트먼트니까 투자 컨트랙트 계약 증권해서 이제 우리나라 투자계약 증권을 가져오게 된 그 근거가 됐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타인의 어떤 공동으로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그 사업을 이끄는 타인의 노력에 기대어 이익을 기대하는 관계, 이거를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투자계약 증권을 저 4개 요소를 갖췄을 때 투자계약 네. 증권으로 보는 네.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거를 이렇게 분리해놔서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실현하는 관계.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사업에 여러 명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했다. 투자를 하면서 내가 돈이 생길 것이라고 네, 기대할 경우. 그렇지만 손해도 볼 수 있죠. 예. 근데 그 손해든 수익이든 그 결과가 내가 돈을 투자한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의 노력에 의해서 사업의 결과에 따라 연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미국의 그 증권 개념을 보면 이어서 그러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16일 네. 테라루나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을 해서 네. 증권법 위반으로 권도형 그 테라폼랩스 공동 대표 등을 현재 그 네. 법원에 제소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가 테라루나 토큰의 어떤 측면을 투자계약 증권으로 보고 증권법 위반으로 보셔 네. 판단을 했을까요? 테라하고 루나 각각 전부 다 증권이라고 본 건데요.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미국에서 게리 갠슬러 저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전임자들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사업을 표방해서 그 사업의 결과로 이 코인이 쓰임새가 많아진다. 우선은 아까 제3자, 우선 재단이 있고, 그렇죠. 네네. 그게 뭐 재단일 수도 있고 네. 법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개인일 그렇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어떤
어떤 사업을 표방하고 이게 결제에 쓰이네, 뭐 게임에 쓰인다, 뭐 플랫폼 코인의 기축통화다 이런 여러 가지를 표방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쓰임새가 많아지고 하면 이 코인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사업자가 야 내가 이 코인을 많이 쓰이게 하고 이 코인을 사면은 돈이 벌게 될 거야. 이 코인 가격이 가격이 올라갈 거야. 오르든지 아니면 이 코인을 사갖고 맡겨놓으면 내가 이 코인을 더 줄 거야. 예. 그것도 이익 실현 방법 중에 하나죠. 왜냐면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면 그걸 팔면 되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이득을 줄 테니까 너는 이거를 지금 투자를 하면은 이 코인을 갖고 그 투자 권리가 이 코인에 담겨 있으니까 갖고 있다가 거래소에 팔아서 돈을 가질 수 있어. 내가 거래소에 이 코인을 상장도 해놓을 거야. 라고 말하는 어떤 사업의 내용이에요. 그거를 보고 아, 나 저기 투자를 하고 저 사람이 하는 그 사업에 투자를 해서 코인을 사두면 저 사람 말대로 코인 가격도 오르고 코인을 또 더 주기도 하니까 내가 이거를 상장된다고 하니까 상장이 이제 상장돼 있으니까 팔면 내가 돈을 벌겠구나. 오케이 해서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런 투자 계약 관계를 맺어서 1대1 꼭 계약이 뭐 1대1로 서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권리 증표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증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테라와 루나를 구체적으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맡겨놓으면 그렇죠. 20%씩 더 주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20% 일자를 주마. 네, 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루나는 이제 테라랑 연동되는 어떤 원리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여튼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여기저기 결제에 많이 쓰이면 그 결제 수수료 수입 같은 거를 루나를 보유한 사람한테 나눠준다. 그렇죠. 그래서 루나는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SEC에서 이제 정확하게 말한 거는 아까 그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의 개념은 원래 있었던 거고요. 이게 가상자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명시했다는 게 저희 금융위와의 차이예요. 미국에서는 원본 가치가 오르든 아니면 별도 배당을 주던 두 개를 다 하던 둘 중에 하나만 하던 어쨌건 그건 수익 실현의 방법 중 하나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그렇게 사업자가 그걸 직접 사업을 표방했을 때는 수익 실현의 방법에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계약 증권이다. 미국의 증권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네, 증권이라고 본다는 거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판단을 하고 법원에 네, 그거를 제소를 한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죠. 예. 왜냐하면 사실 이게 포괄적 개념이니까 혹시 뭐 해서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개념 자체가 포괄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박죄. 도박죄의 경우 몇 명 이상 어떤 방식으로 쳐야 도박인지를 법에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사실 정해놓으면 오히려 그럼 바꿔버리면 도박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득실을 정하는 게 그냥 도박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투자계약 증권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공동으로 투자하게 하고 증표를 담아서 판매했으면 뭐 무슨 사업을 하든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든 그거 상관없이 그런 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냥 그 돈을 그 사업 목적대로 잘 쓰고 그 증권 자체에 대한 뭐 허위 사실이나 뭐 시세 조정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증권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부정 거래를 혹시 하게 되면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룰이 적용받는 데 있어서 뭐 수익의 배분 방식이 무엇이냐가 당연히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포괄 개념이지만 예, 법정제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그 기소장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사업의 주체인 테라폼랩스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테라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변호사께서 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예치를 하면은 20% 정도의 이자를 줄 수 있고 루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테라가 결제 수단으로 생태계 확장되면 거래 수수료 이익이 그 루나 토큰 보유자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테라 스테이블 코인이든 루나 일반 토큰이든 거래소 상장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익의 기대 실현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테라 토큰과 루나 토큰을 그 증권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을 하고 증권법 위반으로 재판을 법원에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 변호사님, 지난 5일 날 6일 날 아주 미국의 뭐 그 코인 시장이 아주
대변동이 네, 생겼잖아요. 네. 5일날 보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그리고 이어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그 증권법 위반으로 그 법원에 제소를 하면서, 어저께 기준 코인마켓캡 시총 기준으로 봤더니 그 4위인 BNB, 8위인 ADA, 10위인 솔라나, 이런 자그마치 19개 종목을 네. 투자계약 증권으로 아예 공식적인 기소장에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 중에서 그 대표적으로 BNB 증권을 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증권형 네. 토큰이다, 네. 투자계약 증권이다 판단을 네. 했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어제 지정을 했지만은 이게 어제부터 팔렸던 코인은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있었던 코인인데, 그러니까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게 포괄적 이제 개념인 거죠. 도박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도박의 어떤 포괄적 개념이듯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심해진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 이제 거기에 투입을 많이 해서 단속이 들어가듯이, 이것도 이제 점점 이제는 이제 이 코인의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좀 규제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예전부터 있었던 코인을 이제 이제 금융투자 상품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법은 원래 있었고 법 개념 자체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속을 지금 한다, 그런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단속하면 바이낸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까지는 이게 금융투자 상품인데 신고를 하지 않고 발행을 했다. 그다음에 이거 아니, 가지고 우선 뭐 짚고 네. 넘어갈 것은 BNB 토큰을 그렇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왜 네네. 증권 그렇죠. 토큰으로 규정했냐, 그 네네. 이유부터 좀 짚고 네네네.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발행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미발행이고 부정거래라고 처벌을 했는데, 최초로 이제 이걸 거래한 것 자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랑 그렇죠. 저기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 발행사인 BNB 토큰 발행사인 네, 그러니까 바이낸스를, 두 가지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다른 사업자가 발행한 코인들도 계속 거래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업자가 발행한 코인 중에 이건 금융투자 상품인데 미등록된 네. 건데, 네가 어쨌건 미등록이지만 금융투자 상품은 금융투자 상품인데,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를 시키려면은 라이센스가 따로 있어야 될 거잖아요. 금융투자 그렇죠, 상품 그렇죠. 거래소라는. 근데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왜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해줘?라고 바이낸스를 그 자체로 남의 코인 거래도 거래한 것도 자체를 한 게 한 것도 있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바이낸스 자체가 자기가 발행한 코인은 이제 자기가 그 발행 주체로서 그렇죠. 한 거죠. 근데 이 BNB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한 투자계약 증권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예시가 돼요. BNB 코인이라는 건 바이낸스 코인이라고, 바이낸스가 2017년도 2억 개를 발행해서 1억 개는 자기가 가지고 1억 개를 팔았어요. 네. 근데 이걸 어디에 쓸 수 있냐면, 바이낸스 거래를 할 때 거래 수수료로 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사는 사람들은 거래를 할 때 그냥 거래 수수료를 내면 되지, 뭐하러 이거를 거래 수수료를 쓰는 거 미리 사갖고 있느냐. 이제 이걸 사갖고 있으면 거래 수수료를 그냥 다른 수단으로 내는 것보다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할인. 예, 할인이 돼요. 그러면서 예, 그것도 소위 말하면 이제 수익이잖아요. 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인만 이제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코인을 계속 바이낸스가 분기별로 소각을 하면서 코인의 개수는 작아지는데, 바이낸스는 점점 거래 규모가 커지면 이 거래 수수료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많아서 BNB 코인은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래서 BNB 이제 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한 점에서, 이것도 일종의 계약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거를 금융투자 상품으로 볼 때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결국 바이낸스의 사업의 확장과 함께 그 요인과 이거와 동전의 양면으로 있는 부분인데, 1억 개를 바이낸스가 미리 발행해서 가지고 있는 점, 즉 사업자가 미리 잔뜩 찍어서 보유하고 있는 거를 미국에서는 이게 투자계약증권의 굉장히 중요한 징표로 봐요.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면, 우선은 그 BNB 토큰만 하나 봤을 때요, 우선 제3자 노력인 그 사업자 주체인 그 바이낸스 거래소가 발행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예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 수수료로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향후에 생태계 확장을 통해서 가격 상승 좀 수익 기대 실현이라고 하는 미국 증권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된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판단을 해서
바이낸스 거래소와 함께 바이낸스 토큰을 발행한 바이낸스 거래소를 그 증권법 위반으로 현재 법원에 네. 제소한 상태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이낸스가 아까 1억 개를 자기가 발행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투자계약 증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본다는 점이에요. 유법은 네. 위법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저희가 뭘 샀을 때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파트도 그러면 증권이냐? 이것도 딱 개별화돼서 사고 팔 수 있는데 아파트는 증권으로 안 보잖아요. 그 핵심적인 차이가 자꾸 저희는 돈을 집어넣는 투자자 입장에서만 이게 오를 수 있는 기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데 그거는 이제 주식이나 뭐 가상자산이나 아파트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금융투자 상품인지 아니면 그냥 물건을 구매하고 끝난 건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발행자. 거예요. 네, 즉 판매자의 사업의 내용이 이걸 팔고 끝이야. 이게 만약에 올라도 판매자는 더 이상 아파트를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2차 시장에서 아무리 올라도 그 당초 건설사가 사업자에게는 어떤 이득이 없다 이득이 이거죠. 없잖아요. 그리고 작가가 미술품을 그렸어요.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미술품도 자기 투자 목적으로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팔았지. 그 똑같은 미술품을 잔뜩 갖고 있다가 그걸 뭐 계속해서 어떤 자기 활동으로 가격을 올렸을 때 이제 유보하고 있던 미술품을 파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투자성이 있지만 모든 것이 그런 건 판매로 끝나는 거고 지금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보는 거는 사업자 자체가 수익을 보는 것이 이 사업의 활동 결과로 이 사업자도 그 가치가 오르면 이득을 사업자도 얻을 수 이익을 있다.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상자산은 이걸 사면 내가 사업을 해서 올려줄 테니까 산 사람도 좋겠지만 이제 문제는 사업자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업을 계속해서 올리면 사업자도 이거를 만들어서 팔 수 있잖아요. 그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은 투자 관계이고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넣었을 때 이 제공하는 사업자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는 셈이에요. 이게 판매를 한 거면 자기는 구매자인 거고 이게 그냥 가상자산이나 주식처럼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사업 활동으로 계속 가상자산의 가격을 올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 관점에서 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그 사업이 이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고 또 그래서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업자가 이걸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유보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알겠습니다. 가지고 시세를 조정할 지금 수가 아주 있거든요. 중요한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이나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인 경우 예를 들어보죠. 주식인 경우 주식을 구매한 매수한 일반 투자자도 오르면 이익을 보지만 주식을 발행한 발행자들도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른 만큼 그 회사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를 코인에 적용해 보니 네, 그걸 가지고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형 코인들이 많다. 네, 그런 그런 지적이잖아요. 관계인 거는 그래서 미국에서 투자계약 증권의 증표가 그 사업 이걸 사면 내사가 사업해서 이 가격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뭘 더 주겠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동시에 그것은 이 발행자도 유보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점, 이 두 가지를 보면 두 가지가 이제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투자 상품인 거죠. 자, 계속 속도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네 번째 주제로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에서는 증권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적용하는지를 점검을 해봤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인 경우를 이제 좀 짚어보죠. 네. 가상자산의 핵심 쟁점인 투자계약 증권. 그럼 한국의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의 개념이나 적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먼저 그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계약 증권의 개념은 뭡니까? 네, 그 법조문에서 법조문의 정확한 표현은 어떤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포함하여 이제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 사업 운영 결과에 따라 주로 타인의 노력으로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결과가 표창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이 어렵지 그냥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이고 지금 ICO 한다면서 사업자들이 하는 말과 투자자의 거기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한글로 풀어 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의 그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를 그냥 번역한 거고요. 가수가 그러면은 공동으로 투자를 해야지 되는 거지 뭐 1대1 투자하는 거는 지금 민법이나 상법 뭐 이런 거 적용 받겠죠. 그래서 그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했을 때 당연히 그 나는 돈만 투자했으니까 나는 일을 안 하고 주로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공동사업 같은 거를 엉뚱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딱 해서. 공동사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백서를 사업계획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사업을 그게 예. 다수가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했다는 것인데 이거를 투자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는 의미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다음 주제에서 그렇습니까? 실제 예. 사례 보서 네네네. 넘어가죠. 그러면 빨리 넘어가 보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앞에서 점검을 했던 것은 자본시장법의 법적 개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2월 달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큰 증권 규율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좀 해석을 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보면서 얘기할 게 있는데 지금 토큰 증권이라고 해서 신종 증권인데 이때까지 증권으로 유통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그 투자계약 증권으로 인정해서 특별히 증권 유통을 허용해 주겠다. 원래 투자계약 증권은 한국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규제개혁 샌드박스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계약 증권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신종 투자가 나왔을 경우에 이것도 투자계약 증권이 될 수 있고 저것도 투자계약 증권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핫한 거는 가상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쓰이는 토큰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팔고 이제 그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면서 거래소에서 파는 그런 형태고 그게 문제도 많고 지금 제일 돈이 몰려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빨리 미국처럼 해줘야 되는데 약간 조금 만만한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조각 투자에 대해서 시범 삼아 투자계약 증권 판단을 했어요. 조각 투자는 유무형의 권리에 대해서 n분의 1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n분의 1로 권리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이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쪼개서 팔고 또 이걸 소유권에 따른 이제 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관리를 해주고 또 이거를 재처분을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뮤직하우처럼. 그래서 그 정도의 활동만 해도 아까 주로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이런 조각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상자산은 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주 오늘 뜨거운 주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다섯 번째 네네. 주제. 다음 달 초부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테라루나 코인에 대한 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 대표 등 8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테라루나의 경우는 미국에서는 이미 증권법 위반으로 지난 2월 달에 법원에 제소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지난 4월 달에 법원에 제소를 해서 현재 다음 달 7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역시 투자계약 증권이냐 아니냐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선 테라루나 토큰의 재판 중에서 그러면 검찰에서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테라루나인 경우는 투자계약 증권이다. 즉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시죠. 네. 아까 말씀드리면 아까 심지어 조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조차도 플랫폼 사업자가 그 정도 일을 해주는 것도 플랫폼 사업자의 그 사업에 기댄다고 해서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봤으니 가상 사업자가 그야말로 사업 자체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뭐 알고리즘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발행까지 다 하는 거는 더 확실한 사업자의 사업성이 기대는 거겠죠. 그래서 검찰에서 한 거는 뭐 다른 기준이 아니라 아까처럼 루나 측에서 한 사업에 투자를 한 관계다라고 이제 본 거죠. 네.
테라폼 랩스에서 이거를 발행을 해서 알고리즘으로 뭐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생태계를 확장해가지고 이거를 사면은 20% 수익을 받든지 아니면 가격이 올라서 이득을 본다고 했으니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거래소에 팔아서 가져라. 이런 투자 계약, 투자 유인을 제시를 했죠. 근데 사람들은 진짜 저 사람이 저렇게 알고리즘 유지하고 생태계도 확장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걸 사면은 20%를 더 받거나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서 내가 거래소에서 팔아서 가져야지 저 사람 말대로 오케이 해서 계약이 성립해서 거기 돈을 넣었기 때문에 투자 계약 관계라고 본 거고 이제 그런데 이제 투자 계약 관계가 됐을 때 그걸 공시를 하지 않고 뭐 발행을 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건 사실 지엽적인 거고 아예 이 증권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 그런데 말한 대로 전혀 실행될 수 없는 사업 얘기였다든지 뭐 시세를 자기네들이 사고 팔고 해서 조정했다라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부정거래로 처벌을 이제 된 것입니다. 아니죠. 지금은 우선 검찰의 저 입장에서는 기소를 한 거죠. 예, 기소를 했는데 그 테라 프로젝트라는 공동사업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수행 주체가 테라폼랩스다. 아까 우리 그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수료라든지 주주 차익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 그리고 사업자에게 귀속이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루나 코인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하지만 또다시 창과 방패잖아요. 네. 창인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방패인 피의자 즉 신현성 그 루나테라 공동개발자 등인 경우는 아니다.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형 토큰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네. 신현성 씨 등 피의자들은 왜 그 자본시장법 포인이 아니라고 보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주장이 그걸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까 그 같은 조문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니까요. 그걸 끊어서 아까 저기 특정 투자자가 그 여기 보면은 그 투자자 타인 사이에 가로치고 다른 투자자 포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제 이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를 한다는 의미인데 저기 공동사업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한글을 이렇게 딱 거기서 이렇게 따가지고 투자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테라루나 구매자는 그냥 구매를 한 거지 사업을 한 게 사업을 같이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지?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그 공동 사업이란 그런 게 아니라 다수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공동으로 어떤 하나의 사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치면 개별 가상자산들이 하나하나의 그런 각각의 공동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투자자가 직접 사업을 하는 금융투자 상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약간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예. 이거는 또 모순이 되는데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기속받아야 된다고 하 있어요. 왜 주로라는 말을 넣었냐면 투자자는 원래 일은 안 하고 그렇죠. 당연히 타인의 사업에 타인의 노력에 기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 관계를 짜면서 약간 투자자의 역할을 약간 넣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클릭을 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너도 역할을 했다. 넌 동업자다. 우리는 투자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까봐 이게 주로 그 타인의 사업에 타인이 수행하는 거면 족하다. 즉 예를 들면 뮤직하우 같은 것도 뭐 음반 수입, 음원에서 나오는 수입을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그 음악을 틀고 이러는 건 전혀 뮤직하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발행 사업자가 그거를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오히려 투자계약증권을 넓게 인정하려고 넣은 조문인데 또 뭐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거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이어야 되는데 테라 누나는 테라폼 랩스는 에서 직접 한 게 아니라 이건 탈중앙화되어 있어서 참여자들 간의 자발적인 거래에 다시 의해서 말씀드리면 규정됐다고 하는 거예요. 코인 보유자들이 사업을 수행했다. 근데 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되는 탈중앙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타인의 사업, 어떤 다시 말하면 테라폼 랩스의 테라폼랩스가 사업한 게 적극적 아니다. 역할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앞에가 안 받네요. 그래가지고 공동 사업은 아니다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공동 사업을 볼 때는 투자자도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그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놓고선 다시 주로 타인이 수행한 거는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테라폼레스가 아니라 참여자들에 의한 탈중앙화 때문에 아니다. 근데 여기 참여자라는 것도 결국 그걸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그 투자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자를 게 아니라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근데 그 사업이 사업상의 권리를 사업에 따라서 이제 손익이 귀속될 거 아니에요. 좌우될 거 아니에요. 손익이 귀속되는 계약상의 권리를 이제 담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주장은 이제 손익이 귀속되는 계약상의 권리가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은 뭐냐면 따로 배당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손익이 귀속되는 방법은 사실 주식도 내가 삼성전자에 가서 배당 내놔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거기 그렇죠. 준다 결정을 했을 때 그냥 주면 받는 거지. 그리고 거기 가서 내 주식 사달라고 환불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거래를 하는 거고, 그 원본의 가치가 더 본질적인 거거든요. 거기 이제 배당도 줄 수도 있는 거고 테라처럼 뭐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죠. 그 수익의 기대 같은 경우는 검찰인 경우는 아까 우선 테라를 예치하면 20% 이자를 줬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누나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상승 기대 이익 두 가지를 가지고 네. 투자자들이 기대 이익으로 받는데 네.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제 되는 그렇죠. 거였죠. 함에도 근데 불구하고 신현성 씨 측은 우리는 전혀 어떤 이익을 보장한 바가 없어. 네, 구체적인 배당을 약속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 아까 법조문에서 보면 이게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손익을 어떤 방법이든지 기속받는 권리가 있으면 예. 된다고 했는데 그 법에 써 있지 않은 요건을 또 들어가지고 변호사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말이죠. 검찰은 그 테라루나 토큰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이다. 그리고 신현성 씨 등 피의자들은 증권이 아니다. 주장하는데 이 법적 처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핵심이 그럼 이게 만약의 경우에 네. 그 테라루나가 한국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형 토큰으로 법원이 판결을 한다면 네. 어떤 처벌이 내려집니까?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발행 사업자들이 공모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이제 사전 등록 절차를 네, 거치지 않았다. 뭐 가벼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경우는 사실은 정부도 말했듯이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때 규제개혁 썬데이박스를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이제 와서 다 공모를 밟지 않았다는 거를 다 소급적으로 문제 삼다기보다는 그거는 시간을 주고 등록을 하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근데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건 이제 사실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건 문제가 되었을 때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러면 증권의 경우에는 아까 사기적 부정거래 처벌 규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이나 이런 거에 아니 대해서 처벌이 지금 되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그 이번에 네네. 테라루나의 검찰 기소장에 보면 국내 3개 거래소에서 최소 8천억 대 자전 거래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자전 거래면 저기에 보면은 불공정 행위인 경우는 그 자본시장법 제 443조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아까 올려주시죠. 처벌 규정. 예, 거기 보면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즉 8천억 원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물게 돼 있잖아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저쪽의 조항에 따라서 지금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신현성 씨 등은 저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이 아니라고 네. 지금 주장하는 뭐 거죠. 검찰이 자본시장법 외에도 예를 들면은 테라루나 자체가 이런 이제 잘 나갈 때는 엄청 좋아 보였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자체도 회사 자체의 지분에 대한 투자를 받은 것 같아요. 약간 공적 자금이 투입된 VC들로부터. 그래서 그것도 사기죄라고 해서 그 금액만 해도 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범죄도 걸어놨어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이 적용 안 된다고 완전 무죄가 되지는 않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테라루나를 그렇게 허위 사실로 팔았던 점에 대해서는 이제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그거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는 이 코인인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성 코인을 규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형법에 의한 사기죄를 주로 적용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사기죄는 상당히 이 법적 구성 요건이 까다로워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번 테라루나가 증권으로 검찰 측 주장을 법원이 인용한다면 아까와 같은 상당한 처벌이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 예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코인을 가지고 그 7번 항목 그림 올려주세요. 미국의 투자계약 증권의 법적 규정. 7번 항목이죠. 7번 항목. 미국과 한국의 투자계약 증권의 개념.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왜냐하면 미국인 경우는 테라루나를 이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이다 해서 증권법 위반으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뭐 그냥 제가 주장이라기보다 그냥 원래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건데 그냥 그 문구를 비교해 보시면 제 될것 7항의 같아요. 마지막 그림 올려주세요. 네. 네, 그거를 그대로 번역해 온 거기 때문에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라는 것 자체가 그 계약이라는 뜻이고 거기 똑같이 그 요건에 맞게 똑같이 번역을 해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법은 이제 읽고 적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 문제가 테라루나만 딱 투자계약 증권으로 볼 수 있다면 벌써 적용을 했겠죠. 근데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국 네, 증권법과 같은 한국 거죠. 증권법의 네, 같죠, 당연히. 투자계약 증권 개념이 다른가 같은가? 네, 예. 같죠. 같다고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이게 더 이상 같냐냐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냥 이걸 들어보신 분들은 합리적으로 법 생긴 게 어떻고 아까 미국 조문을 보셨으니까 원래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투자계약 증권 개념이 판단이 이렇게 되면 테라루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서 이거를 좋게 생각하자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상한 프로젝트도 이제 앞으로 증권신고서 내라 그래서 당연하죠.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 지금 왜냐면 있는 것들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미 19개 코인을 증권을 규정을 했잖아요. 그거는 이미 되어 있는 것도 이제 그렇게 허위 그렇죠. 처벌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하려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김치코인 이런 거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상장도 막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규제가 된다고 보면 좋은 건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싫기 때문에 계속 가상자산업법 얘기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상자산업법이 얘기는 지금까지 한 것은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면죄부를 달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법이 원래 있는 건데 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국회에서 제정 중인 가상자산법은 빨라야 내년 7월달 적용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 7월 이후의 것만 국내 코인 시장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7월달 이전의 것은 처벌을 못한다 이 말이죠.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번 그 테라루나 토큰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주장이 인용된다면 국내 토큰 중에 일부 또는 상당수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면서 기존 행위를 처벌할 수도 있는 상당히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코인 시장에서의 증권성 논란 그리고 특히 다음 달 시작되는 테라루나 토큰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내의 코인 시장의 증권성 논란이 매듭지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수고 많았습니다.